엽기적인 사건이죠.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차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번 사건의 피의자 48살 김일곤 씨를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 지금 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흰색 SUV가 보이시죠? 네. 자, SUV 차량 한 대가 성동구의 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에 이 주차된 흰색 차량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면서 바로 소방 차량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빠르게 진압에 성공을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때 트렁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된 소방대원. 여자 신발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트렁크에서는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의 CCTV를 살펴보니까요. 화재가 난 이후에 주차장 안을 서성이면서 돌아다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자는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빌라 안을 기웃대면서 지켜보는 모습까지. 그리고 문으로 본인의 모습을 살짝 가리고 불이 나고 있는 차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뒤돌아서서 그가 지켜보는 모습은 바로 불타는 차량이었습니다. 불을 낸 건가? 방금 웃었어. 웃었어. 불에 타는 차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성의 정체는 바로 범인 김일곤이었습니다. 이틀 전 9월 9일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장을 보고 난 이후에 한 여성이 카트를 끌고 본인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 여성을 따라가는 김일곤의 모습이 또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김일곤인데요. 어떡해. 여성이 물건을 내리고 카트를 지정 장소에 두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숨어 있다가 이 여성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김일곤의 모습. 여성이 차에 타고 곧 이어서 김일곤이 운전석 쪽으로 따라탑니다. 어떡해. 이 여성을 조수석으로 밀쳐내고 아무도 모르게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 트렁크 안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발견 당시에 이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은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분은 직장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무실 용품을 사러 오신 거죠. 가던 길에 저렇게 이제 납치가 된 겁니다.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소방하고 이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종이 박스가 하나 펼쳐져 있었는데 그 틈새로 뭔가 이제 사람의 모습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네킹인가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게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시신이 훼손돼 있었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현장에서 훼손된 시신들을 많이 봤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는 상태로 발견이 되고 장기 일부도 사라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김일곤이 저 차량에 불을 지르기 전에 그 근처에 있던 사거리에서 사고를 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죠. 그리고 나서는 걱정이 됐던 거죠. CCTV에 찍혔을 텐데 이 번호판 보고 추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빌라에 앞서 보신 대로 그 차량을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차량 안에 자신의 지문이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이 걱정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신의 흔적도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흔적들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김일곤이라는 사람으로 특정이 된 거예요? 아까 뭐 CCTV에 네. 찍혀서 그런 건가요? 이전에 사실 뭐 다른 사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특정이 된 것은요. CCTV를 이제 분석을 하던 경찰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빌라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저기에 지문이 찍혔습니다. 아, 예.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소지품에서도 일부의 지문이 찍혀서 저게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김일곤이 특정이 됐고요. 정가 22범 김일곤의 인적사항이 밝혀집니다. 이미 여성을 납치하려던 것이 이번이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니고 한 번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곤은 트렁크 살인 사건 보름 전에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끝내고 차량에 타려던 또 다른 30대 여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일명씩도 없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옆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여성을 협박을 했습니다. 칼로 여성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을 납치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에 여성이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려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김일곤은 그대로 여성의 차를 타고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여성의 신고로 차가 수배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뜯어가지고 훔쳐서 타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판과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돈을 노렸거나 성폭행 목적이었거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일곤의 범행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였는데요. 우선 김일곤 스스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마트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영등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판사님한테 타는 소리는 내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금 50만 원. 들어갈게요. 그런 거를 이래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네, 김일곤의 주장은 이제 사건 발생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살해 사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2015년 5월이죠. 한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했냐면 당시에 김일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20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일곤은 폭행의 가해자가 됩니다. 결국 벌금 50만 원형의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차주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요. 사건 소송 서류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소를 알게 돼요. 이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벌금 50만 원 내게 생겼으니까 그 돈 50만 원 당신이 대신 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2달 동안 7차례 찾아가는 행위를 했고요. 몇 번은 칼을 들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돼서 벌금 50만 원이 그 얘기네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주장합니다. 당시 폭행 시비가 있었던 이 차주는 그 지역에서 작은 노래방을 운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젊은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꾸며서 차주인 노래방 운영자를 다른 장소로 유인을 해서 살해할 계획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범죄자 말을 그대로 믿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이 여성을 납치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납치한 것이지 살인을 저지르려고 납치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급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는 이 범죄를요,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는 강도 살인의 의도를 가진 범죄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묵살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차주 그분이 운영을 하던 이 노래방은 뭐 도우미가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해당도 안 되는 그런 노래방이었죠. 네. 차주를 죽이겠다. 여기에도 참 의문이 드는 게 7번이나 피해 차주를 찾아갔잖아요. 네. 실제 차주가 김일곤이 나타난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공격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이 차주는 김일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여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김일곤이
도망을 갔어요. 남자 못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나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자기로부터 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분노가 계속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김일곤이 첫 번째 납치한 여성은 도망을 가서 미수에 끝났잖아요. 두 번째 여성을 납치한 김일곤은 피해 여성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성에게 칼을 겨눈 채 차량을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소변이 마렵다고 공터에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여성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김일곤에게 붙잡혔고요. 김일곤은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면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는 두려움, 공포심, 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여기에 골몰하게 되거든요. 근데 김일곤은 그게 아니라 더 잔인한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피해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기로 결정을 해요. 뭐 현장에 투입돼서도 시신도 확인을 했었지만 그 정도가 보면 굉장히 잔혹했지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혀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감정에 대한 표출들이 시신에 많이 나타나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시신 훼손, 범죄 이런 유형은 아닙니다.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좌절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차량 운전자 결국 자신의 목적 달성을 못했잖아요. 겁이 나서 돌아오고 주저했고 그 좌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일곤이 살아가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약하고 왜소하고 그다음에 일정 이제 직업을 수행하다가 해당되는 고객들 중에 자신한테 불이익을 주고 무시했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혐오 심리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일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자신의 어떤 그 분풀이 형태로 여성 시신을 훼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혐오성 범죄들로 이제 뭐 이 사건 전체를 유형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비열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경찰청에서 팀장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팀이 이제 저와 같이 투입이 됐었는데 거기 여성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무시해요. 여자를. 여성도 그렇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남자 형사들도 굉장히 막 무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애초에 제가 말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반말을 할 거야. 그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온순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게 나가면 그렇죠. 자기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면서 약자들을 비열하게 공격하는 그런 범죄가 22건이나 이 전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 어떤 사회화되는 과정이 거의 없었다. 오직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못 참는다.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기존의 다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어떤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굉장히 힘든 타입의 범죄자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피해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운전을 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는데요. 서울,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 인제, 강릉, 동해, 삼척, 그리고 경북 울진, 영덕, 포항 등을 거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해 갑니다. 이 피해 여성의 면허증상의 주소지가 경남 지역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살해하긴 했지만 이 피해 여성을 고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묻어주는 것이 도리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놓고서는 그냥 개소리예요, 개소리. 부산에서 차량 검문 검색하는 것을 본 김일곤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번호판을 자기 차량에다 달고 서울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납치 이틀 후인 9월 11일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서울 빌라에 주차한 다음에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저렇게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인근에 큰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옷을 다 새로 사서 갈아입고 또 신발도 바꿔 신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는데 너무 위험한 범죄자다 보니까 빨리 공개 수배를 해서 막아야 되긴 하는데 너무 패턴도 없이 충동적이니까 오히려 공개 수배가 또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 기로에 섰는데 저는 어쨌든 간 현장 실무자의 판단으로서는 이 범죄자 같은 경우 충동성이 너무 높아서 최소한 2, 3일을 숨어서 그냥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하고 시시비비라도 되어가지고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모든 경찰한테 전파를 하고 공개 수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공개 수배가 되어서 3일 만에 9월 17일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차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공개 수배 사흘째 되는 날 한 동물병원에 김일곤이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강아지 안락사 약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칼 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안락사 약만 주면 가겠다고. 문을 우리가 잠그고 이 사람이 앞으로 와서 문을 잡아 당겼죠. 하지만 그는 결국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도주를 하게 되는데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까 말했던 인상착의의 사람을 마주쳐서 보니까 김일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검문을 합니다.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곤이 흉기를 꺼내서 저항합니다. 위험해, 안 돼. 네. 복대에 20cm 크기의 칼 2자루를 지금 차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또 도움을 주셨고요. 네. 자, 흉기 하나를 빼앗습니다. 저분은 고맙네 진짜. 복대에 차고 있었던 흉기까지 뺏었고 주머니에 있었던 흉기까지도 칼을 3개나 갖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김일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때 발견된 게 바로 28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던 종이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놨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받았던 형사의 이름도 있었고 재판을 한 판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친절하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간호사나 의사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까지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집 주소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무슨 빌라에 뭐 지하 1층 왼쪽 대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불법적인 어떤 일들이 뭐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막 동물병원에 온 거거든요. 사람한테 쓰려고. 김일곤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한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상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 더 쉬운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흉기를 가지고 안락사 약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 살생부 속에 누군가를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아니 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28명이나 살생부를 하나나 적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건 자살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28명을 살해하고 나서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살생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유사 사례들을 좀 봐야 됩니다. 온보현이라는 연쇄살인범 역시 자기가 자살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자살하기가 겁나고 무서우니까 이것은 달성하고 죽겠어라고 한 게 자기 나이만큼 여성을 살해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살인 일지를 만듭니다.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범인 정성진 역시 죽고 싶은데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죽이겠어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나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일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김일곤 역시 결국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죠. 그리고 만족도 못 하죠. 비참하죠. 죽고 싶은데 죽긴 무섭고 겁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도 받고 의미를 남기고 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 느끼고 그것이 이제 살생부의 혼자만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체포된 김일곤, 체포된 직후에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요. 연행 과정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 듣기도 싫어. 표정 봐. 너무 뻔뻔해.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화를 내. 난 또 살아야 돼. 전에 있는 것 말씀해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또 앞으로 살아야 된다. 김일곤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살생부에 적은 사람들에 대해 혼잣말처럼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다 죽이고자 한 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놈들은 춤추고 캐제를 부르겠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많이 봤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립니다 라는 말이나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김일곤은 끝까지 전혀 소위 우리가 흔히 인간의 기본 양심조차 없다라고 할 만한 이런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김일곤 결국 강도살인, 특수강도살인, 일반 자동차 방화, 또 살인 예비 등 1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김일곤이 재판장을 향해서 나를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법정에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합니다. 몇 개월 이후에 2심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부는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우리 법제상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판시 이유를 밝히면서 김일곤에게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기징역이 김일곤한테는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좀 있거나 조금 나보다 센 사람을 보면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교도소에 가면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겠어요. 분노는 쌓이지 풀 데는 없지. 그게 진짜 진정한 벌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뜨거운 석탄을 던졌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심한 시각 어딘가로 걸어가는 남성들. 이 남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비비탄 총입니다. 쏘고 있는데 지금? 어떻어? 예, 어딜 겨냥하고 있죠? 이 비비탄 총을 들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쪼그려 앉아서 지켜보다가 그들은 갑자기 어딘가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발사하고 있어요. 뭐야? 왜 저래? 남자가 비비탄 총으로 쏘고 있는 것은 바로 집주인이 키우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반려견이 놀랬죠. 놀랬다. 움찔움찔 거리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죠. 집 안으로 들어가 빨리. 놀래서 빨리.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죠. 강아지 집을 향해서 한참 또 비비탄 총을 난사합니다. 미친놈들 왜 저래? 정신이 아니다, 저거. 네, 그러더니 자리를 떠요. 차가 지나가다. 네, 차가 이제 이제 지나가고 하니까 뭔가 좀 의식이 됐는지. 네. 그러더니 다시 돌아봐요. 왜 걔한테만? 개집 쪽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서로 뭔가 회의를 합니다. 와. 뭔 얘기를 나눴는지 다시 슬금슬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자, 뛰어갑니다. 아, 진짜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자, 이 반려견 집을 향해서 하지 마. 전력 질주해가지고 네 마리? 네. 어떡해. 그 뒤쪽에 반려견 4마리가 또 있었는데 그 반려견들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난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까지 합니다. 그리고 막 낄낄대면서 막 웃고 있어요. 이들은 한참 동안 비비탄 총을 반려견들에게 난사를 했고 왜 저래 안 나? 진짜? 비비탄 총에서 이제 돌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왜 저래? 네, 이 반려견들은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못났다 진짜. 네, 이 반려견들은 뭐하는 이제 짓이야, 묶여 정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전날 CCTV를 돌려보니까 피해 강아지 집 인근에서 비비탄 총을 이 남자들이 꺼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날 낮에도 이 개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왜 저래? 정신아니다. 아니 군인이라면서 왜 저러는 거야? 네. 아유, 군인 자격이 없네 저. 군인 자격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자, 사건 당일 새벽 1시에 약 1시간 동안 이 반려견들을 향해서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를 한 남자 3명이었습니다. 왜 저래요? 진짜 개만도 못하다. 와, 그거는. 진짜 왜 저래?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비비탄총 난사 사건인데요. 20대 가해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해병대원으로 밝혀져서 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 이때 비비탄총을 맞은 반려견들은 안구 적출 수술까지 해야 하는 등의 큰 상처를 입었고요. 치료를 받던 반려견 한 마리는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 견주가요 사건 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강아지에게 비비탄 총을 왜 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라고 하더니 CCTV를 돌려보니까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또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견주가 펜션 사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성인 남자 4명이 전날 마신 술이 작은 캔 맥주 4개였습니다. 근데 술이 약했으면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좀 휘청휘청이라도 거려야 되는데 너무 잘 걷고 확인도 하고 다시 오고. 전날 CCTV 보니까 완전히 뭐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고 네. 계획을 한 거, 맞지, 준비한 맞지. 거예요. 군생활 해보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저건 조준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조준을 해서 의도적으로 쏘고 확인 사살한다는 느낌처럼 아예 다시 와서 또 바로 앞에서 조준을 쐈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쪽에 이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실을 확인을 해서 남성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가해 남성들 또 한 번 말을 바꾸는데요. 정말 분노합니다. 그냥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최종 진술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 군대 생활도 조사해봐야 돼요. 맞아요. 저런 성격이면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일 확률이 커요. 네. 그 후임들을. 그러다 부대 사람한테도 내에서. 저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면면히 그동안에 얘기를 했지만 연쇄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살인범들의 배경에도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동물학대거든요. 특히 이런 정도의 심각한 동물학대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한테 쐈는데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쏜다는 건 확실히 정신적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진짜 고문당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고문 살인이 있죠. 맞습니다. 예,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정도면은 상당히 그 위험스럽게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보셨다시피 비비탄 총을 사격을 할 때 사용한 비비탄 총알이 깨져 있었잖아요. 그럼 굉장한 파괴력이거든요. 이렇게 개조해서 파괴력을 높인 총이었다면 장난감이 아니라 흉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기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모의 총포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막 네. 가스로 충전해가지고 엄청 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저렇게 다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변명만 한 건가요? 네, 계속해서 변명을 하다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 반려인 견주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계속 피하다가 이 견주께서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 견주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든 건 이 가해자들 쪽의 반응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해병대의 그 해당 부대 민원실에 이 견주께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사실 이 사안은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병사가 출타를 나간 이후에 사적인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서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군부대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내용의 연락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주들의 마음이 좀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고를 치면 결국 군인으로 가서 거기서 뭐 벌을 받아서 뭐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박탈을 당하거나 이러는데 저렇게 말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밖의 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피해 견주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면서 공론화는 제발 제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견주는 결국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게 필요 없고 군은 이미지만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본인도 굉장히 충격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는 해병대 스스로 사건을 키웠다라고 지적하면서 가해 해병대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10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이번 사건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죠.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고. 뭐 가해자 쪽에서 와서 협박했다는 글도 좀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반말로 너희들 다 죽었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뭔지 모르나 보다. 근데 집에서 저렇게 하니 아버지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 자식이 올바로 클 수가 있냐고요. 저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피해 반려인, 피해 견주가 처음 입은 1차 피해로도 얼마나 충격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더 상처가 큰 것은 바로 이런 2차 피해, 2차 가해거든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차 가해 때문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반려견이 있던 마당이 식당 마당이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한 남성이 바로 그 장소에 와서 랜턴을 켜고 강아지들을 쳐다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낯선 사람 찾아오고 쳐다보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가족 전체 일상이 막 침해당하고요. 모든 가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 견주께 정말 좀 힘도 보태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해나 좀 불법행위 있으면 참지 마시고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결코 지금 이 상황은 피해 견주에게는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같은 마음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잘 이겨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의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네, 해병 2명은 군사경찰에 인계가 됐고요. 민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죄, 그다음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재물손괴는 더 강한 처벌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합돼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이야기한 비비탄총이 살상력이 인정된다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도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에 어떤 학대를 했을 때랑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랑 처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아직 법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본 반려견들은 누군가에겐 가족이었고 또 그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참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의 행동을 꼭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어디론가 급하게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병원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옷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이제 솟아오르고 있고요. 이 시커먼 연기 속에 건물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화재는 한 1층 정도에서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어린이집 간판이 있어요. 네,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입니다. 네. 미치겠다. 이 건물 2층과 3층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약 50명의 아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파버리네. 아이기도 어떡해? 자, 불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자, 그러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안고 지금 막 뛰어나오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까지 구조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학생들까지 아이들을 막 들쳐 안고 막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시민들 또 학생들 또 간호사분들 모두 구조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30여 분 만에 불길이 진화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정확하게 낮 1시 45분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 옆에는 장례식장과 또 병원까지 있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만이면 진짜 다 낮잠 잘 시간이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대피를 했나요? 네, 당시에 저 어린이집에는요, 갓난 아기를 포함해서 영유아 49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교사, 선생님들 16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1층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 이제 각반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친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층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대부분 걸음마를 떼지 못해서 냈다 품에 안고 그냥 달려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얼마나 화재가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화재가 난 곳은요, 종합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층은 종합병원 간호사분들의 기숙사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원생뿐만 아니고요, 병원 관계자들도 화재 발생 당시에 이 건물 안에 다 계셨습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3명이 옥상에서 위험스럽게 구조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고요. 못 내려오셨구나.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잘 구조가 되었고,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던 병원 관계자 7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중상은 없다고 합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분리수거장? 그래서 담배 폈나? 화재의 원인은 담배불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서? 예, 그렇습니다. 10대 남학생 또래 친구 3명과 어린이집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재활용 수거장에 버린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교 반경 30m 이내에는 흡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때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저 화재 때문에 건물 외벽 마감재들이 마구 떨어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9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총 소방서 추산으로 4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냈던 10대들은 잡혔나요? 어떻게 됐어요? 네, 모두 검거가 됐고요. 제대로 불을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 나도록 한 혐의, 이거 형법상 실화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됐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10대 어린 나이고 또 초범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정식 재판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되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예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민법 제 755조에 보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경우에 그 부모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10대의 담배불이었잖아요. 화재 당시 아이들의 도피를 도운 학생들도 저렇게 같은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체육 시간에 불이 난 걸 보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냥 뛰어나와서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서 아이 2명을 구조를 했는데요. 위험한데 괜찮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그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들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지 생각이 움직인 건 아니다. 정말 기특한 학생들이죠. 그러니까요. 어느 한 버스 앞에 서 있는 경찰들. 자, 일단 자, 버스 문을 열려고 지금 앞문 유리창을 깹니다. 3단봉으로 경찰이 앞문을 깨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자, 지난 5월에 충북 진천 종합터미널인데요.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잠깐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래 저렇게 뭔가 조끼 같은 거나 이런 걸 입고 있으니까. 그때 한 남자가 버스 옆을 서성이는데 두리번 어슬렁 버스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빈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 기사석에 앉았어요. 근데 익숙해요. 익숙해요.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이리저리 핸들을 돌려보더니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버스 기사. 내 버스가 왜 떠나지? 그리고 옆에 이제 동료분이 방금 이 버스를 쫓아가면서 가면 안 돼. 야, 근데 이 버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출발을 했어요. 왜 저래?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거죠. 이제 이 버스를 찾아서 출동을 했습니다. 버스 위치가 어느 점에 있는지. 자, 이제 버스가 나타났어요.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차하세요. 자, 버스 정차하세요. 그랬더니 살짝 힐끗힐끗 바깥쪽을 이 사람 쳐다보다가 멈출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 계속 멈추라 그랬는데. 비틀비틀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는 버스. 사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신호 위반도 하고 있어요. 빨간 불인데 사거리에서 그냥 직진. 학교도 지나고. 이때 또 다른 순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따라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순찰차는 버스를 막으려 앞에 차를 세우는데 세 번째 순찰차가 있었습니다. 자, 경찰차 3대가 지금 나타났고 이 버스를 막았었는데 문이 안 열리자 경찰분들이 이제 앞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으로 안 되니까 3단봉으로 앞문 유리창을 깨고 버스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럴까? 경찰들이 들어오니까 문이 열렸고 이 운전했던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훔쳐서 도망간 이 남자는 무려 10km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원래부터 면허가 없는 무면허가 아니고요. 대형 면허증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전할 줄 알았고 조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음주를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약간 옛 기억을 살려보자 하고 버스를 훔친 건가요? 이 상황은요, 음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워져 있는 버스를 보고 버스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충동이 생겨서 버스에 탑승을 했고요. 마침 키가 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버스 운전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이 남성이 도망을 간 이유 참 믿기 어렵고 황당한데요.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버스를 보고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올라가서 운전을 했는데 출발은 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경찰차가 사방에서 나타나니까 마치 영화 속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그래서 자기도 영화 속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속도를 한번 내봤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20년 전에 그 조현병으로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요. 10년 전부터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해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치료가 좀 중단되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 한 3개월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현실 자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때 충동성이 높아져서 저런 행동을 저지르면서 마치 뭐 영화 속에 자기가 정말 실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망상을 갖는 경우들도 간혹 생겨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의 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사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경찰의 판단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고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적용된 법조들이 절도죄, 그리고 무면허 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응하고 계속해서 이 혐의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서 형사 입건되었고 불구속 송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의 그 형량이 예상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추정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터. 주차를 자연스럽게 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선이 없는데? 네, 주차선은 없어요. 근데 대고 도망갑니다.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요. 화장실에 급했나? 갑자기 어디론가 남자가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주차한 곳 바로 소방서 앞마당이었습니다. 왜? 예, 이 차량을 발견한 소방관이 이제 힘껏 좀 밀어보려고 하는데 끔찍도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보니까 차 키도 없었고 기어 중립도 되어 있지 않은 출동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앰뷸런스와 함께 지금 주차된 차를 피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출동을 하게 됩니다. 진짜 빌런이다 빌런. 네. 해당 차량 운전자는요 음주 의심으로 추격해온 다른 차량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무주운전 한 거네. 네, 그리고 이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왔던 신고자들,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이 남자는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와, 밥 넘어갔어요? 야, 이거 출동해야 되는데 틀어 맞고 갔네. 자, 결국 이 해당 차량은 견인 처리가 됐고요. 근데 확실하네. 음주운전이 그럼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뭐. 그래서 이 도주한 남성이 며칠 후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당일날 너무 차들이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차량을 놓고 도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문제로 인해서 출동이 지연된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칫 구조 지연으로 인해서 큰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반드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법적으로 이럴 때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좀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많은 분들 아직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서 골목길 진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고가 사다리가 진입을 못해서 너무 많은 희생자 나왔었거든요.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 6년간 총 이 규정이 적용돼서 소방차를 맡고 있는 차량들을 강제 제거한 횟수 어느 정도 될까요? 4번밖에 안 됩니다. 4번이요? 네. 강제 처분 관련 매뉴얼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 소방관들의 그런 과감 행동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그 규정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방 차량 출동 지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참 이제는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개정,
이 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들은 강제로 제거하고 가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가 그 뒤에 그 손실 보상이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출동 방해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